예비 중일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압구정 국어논술 전문학원의 송성근 논술연구소장입니다. 입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어의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된다고도 하고요. 또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러면 독해력이 또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였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정시, 수능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그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희 학원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매년 설명회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죠.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설명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 호응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설명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식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물론 현장 설명회는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현장 설명회에서 좀 아쉬운 점은 마스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저희 다양한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공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혼자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진행을 했었던 현장 설명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한번 현장 설명회에 오셨던 분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회를 스튜디오 설명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정보들을 맞들이고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 사업이라는 것은 운이 따라줘야 되기도 하고요. 실력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지요.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혹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설명회를 찍고 있는 때가 11월이니까요. 보통 수능 시험을 11월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딱 6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제한된 돈을 가지고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사업과 이 대입 준비의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6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업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본을 어떻게 쓰는가, 또 우리 대입 준비의 과정에서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몇 년 남았니? 물어보면 6년이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많이 남았니? 조금 남았니?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참 다릅니다. 뭐 많은 대답이 있는 건 아니고 많으냐 적으냐의 느낌일 텐데 대체로 많은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살아온 때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은 많이 남은 거로 생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6년 안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주요 과목만 생각해봐도 너무 많죠. 거기다가 또 이과를 택하는 아이들은 과학 교과목이 수학만큼 어려우니까 또 공부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 얘기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수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이 아이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원 프로그램 얘기는 좀 뒤에서 나눌 것이고요. 그러면 좀 일반적인 얘기, 독해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앞부분에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설명회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삶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설명회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설명회라면 제가 주식 투자 설명하듯이 현재 대입 전형에 대해서 선발 퍼센테이지를 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런 설명보다 더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또 왜 공부를 못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유용한 얘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4분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설명의 자료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빔 프로젝터가 잘 안 보이시면 이 부분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초등학생들이었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했는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재미가 있냐, 없냐, 이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부에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죠. 그런 애들이 있다면 너무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문제집, 학원, 학교 할 것 없이 다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 격차와 괴리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을 재미를 거의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과서만 열어봐도 그 컬러 인쇄가 전국 최강이에요.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하고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교과서가 훨씬 인쇄의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에 푹 젖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교과가 너무나 큰 전문성을 띠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돼요. 그러면서 공부와 갑자기 멀어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중학교 학습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이 중학교 학습을 이끌어가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의 재미의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공부의 동기의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4분면이 그려지지요. 4개의 영역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A, B, C, D. 자, A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만 공부의 동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는 차원입니다. 그럼 A 영역은 재미는 느끼지만 공부의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 B는 최강이죠. 공부에서 재미도 느끼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C는 B와 정반대되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공부가 재미없다고 하고 이걸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아이들입니다.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제가 뭐 조롱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은 좀 문제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좀 스마트폰에 이렇게 중독이 돼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D 영역은 A와 정반대되게 공부에서 재미를 못 느끼지만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는 아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영역의 아이들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해요. B 영역 아이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기는 한데 모든 걸 잘하는 아이들. 사실 이런 아이는 우리가 따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영재고, 과학고 이렇게 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B 영역에 속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너무 재미있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학원에 나오나?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C 영역도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게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사실 스마트폰을 먼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공부에서는 선결 조건인데요. 좀 스마트폰 중독인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외에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또 사고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쉽게 흥분하고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A하고 D 영역 중에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D가 훨씬 더 성적 향상을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A 영역은 공부에 재미를 많이 느끼는 아이니까 활발하게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가 재미없어지죠. 수준도 너무 높아지고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재미를 잘 못 느낍니다. A 영역에 있는 아이들은 C 영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D 영역에 있는 아이들은 비록 공부에서 재미를 못 느끼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렸을 때는 이런 아이들은 좀 집안이 못 사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공부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요즘은 그런 아이들은 없죠. 자기 스스로 좀 이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왜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들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옵니다, 사실. 수행평가도 다 보고요. 알게 모르게 누가 공부 잘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재미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D 영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B로 가게 됩니다. 얘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느끼던 공부의 재미라는 차원과 중학생 아이들이 느끼는 공부의 재미,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느끼는 공부의 재미는 상당히 직접적인 재미예요. 문제집 자체가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이들의 재미를 고려해서 가르치죠. 물론 중학교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과정이 어려우니까 직접적인 재미의 수준은 떨어질 거예요. 그 차원은. 아이들이 느끼는 재미라는 건 또 다른 차원.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깊이와 호기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몰입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초등학생들과는 좀 다른 형태, 자기가 가진 궁금증을 푸는 재미, 또 자신이 머릿속에 넣어놓은 그 지식들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재미, 또 성적이 오르는 재미. 재미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부의 동기를 아는 것이 내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하고 가는 과정이 중학교 1학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독서입니다. 독서. 물론 인문학 강의 이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원의 예비 중일 프로그램은 단순히 독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독서하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이 인문학 강의를 해요. 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니까요. 또 아이들이 읽어나가는 책의 내용도 그런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때 해결해야 되는 걸 한번 봅시다. 뭘 해결해야 되는가? 자, 이런 능력들 6년 1개월 대입 준비에서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능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아니, 왜 벌써 수능을 준비하나?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 다 합쳐가지고 사실은 수능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 시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어 시험과 관련해서는 독해 능력입니다. 독해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참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 뒷부분에서 우리 독해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지필 시험은, 지필이라는 건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이죠. 그건 뭐냐? 네, 생활 능력이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뒷부분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수행평가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지필 시험 50%, 수능 시험 50% 합쳐가지고 내신 성적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 수행평가는 그럼 뭐냐? 이거는 지적 능력이다. 애가 뭘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글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글쓰기 능력이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 자체가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글로 쓰고 하는 거죠.
수행은 글쓰기가 많이 좌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중학생 이 수면 시간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학교 지필 시험은 생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갑자기 뭘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쑥 자라거나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공부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좀 솔까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차가 밀립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차가 안 밀리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차가 밀리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많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상하게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와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상하게 참 특이해요. 자주 아파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차도 안 밀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도 없고, 교통카드를 두고 오는 일도 없고,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핑계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상하게 졸아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체로 중학생 아이들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수면 부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와 또 관련이 있느냐 하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머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우리 중학생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잔소리가 뭐냐? 일찍 자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라. 이 잔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잠을 줄인다? 최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밤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낮에 졸게 되죠. 근데 뭔가 또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죠. 이 아이들이 짜증을 내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돼요. 어디까지 문제가 가느냐? 자기의 자존감 문제까지 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잠을 재우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 선생님이 이 설명이 하는데 왜 잠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 이게 중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본 사람의 노하우예요. 애들 공부시키는 데서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잠 재우는 일이에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데렐라 수면법이에요. 뭐냐? 12시에 무조건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12시에 자고 할 수 있겠죠? 1년 365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 명절날에도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한 번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3일, 4일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최악의 수면 습관을 가지고 52주를 살아가요. 제대로 깨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자냐 안 자냐 이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이 자야 돼요. 애들 숙제하라고 1시, 2시까지 막 안 재우고 최악의 길로 애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제가 남아있다. 무조건 책 덮고 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12시에 딱 눕는다고 잠이 안 옵니다. 평균적으로 잠들기까지 17분 걸린대요. 11시 43분 되면 무조건 재워야 돼요. 가족들이 불 다 끄고 누워야 돼요. 이걸 못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제가 이 소식을 다 전해주고 싶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잠부터 재우세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안 쓰면 우리 애들이 뭐 다른 아이들 친구 관계 멀어지고, 저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거 애들이 무슨 사용시간 락 걸어놓고 다 풀어요. 풀어놓고도 엄마 아빠한테 이거 풀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온갖 방법이 넘쳐나고요. 그거 걸면은 애들이 통제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통제 시간이 다 있다고 해도 애들이 공부하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 폰 여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마트폰은요. 지금 현생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능력과 지식과 기술의 총체입니다. 14살 먹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 인류의 기술의 총체와 싸워서 이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애를 대학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부터 없애셔야 됩니다. 집안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 애들 스마트폰 없애보세요. 귀신 들린 것처럼 애들이 발악을 해요. 그만큼 아이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없애고 단순한 폴더폰, 문자 기능만 있고 터치스크린 안 되고 카톡 안 깔리는 무전기하고 유사한 폴더폰으로 이걸 교체가 안 되면 우리 애는 대학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 때 보세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버님들이 애들하고 취미삼아 게임하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하고 맨날 둘이서 무슨 어둠의 방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무슨 미로 찾기 이게 애를 다 망치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격한 스마트폰 반대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이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이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스마트폰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고 뭐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수면 얘기 잠깐 했고요. 자, 이제 독해력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 독해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 말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건 이해력이라고 해야지 왜 독해라고 해요? 문해력이라는 건 있습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있는데 독해라는 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논리력이 있고요. 예, 논리력. 앞과 뒤를 연결하는 거죠. 두 번째, 기억력이 있어요. 사실은 독해력은 곧 기억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이에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첫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을 잊어버려요. 세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두 번째 문장을 잊어버려요. 네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세 번째 문장을 잊어버려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전체를 다 잊어버려요. 독해력은 기억력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해력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 뭐냐? 글의 주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이해력이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제가 내 말을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알 수 있죠. 이해력. 어떤 애들이 이길까요? 많이 대화해본 애들이 이겨요. 간단해요. 어떤 애들이 이해력이 좋을까요? 많이 읽어본 애들이 이해력이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어휘력인데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어휘는 사실 뭐와 같냐면 우리 근육하고 좀 비슷해요. 기억력이라는 것도 사실 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갖춰져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어휘력이 많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많이 읽은 애들이 어휘력이 좋습니다. 잘 알겠지만 단어장만 본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어휘력이 좋습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 중학생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독서거든요. 우리 기억력하고 기억력하고 그 다음에 논리력하고 어휘력, 이해력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력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논리력, 기억력, 이해력, 어휘력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0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한번 외워볼게요.
가방, 코끼리, 기차, 접시, 설탕, 아이, 안테나, 물통, 연필, 유리창. 네, 이제 지우겠습니다. 저는 5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기다려볼까요? 5, 4, 3, 2, 1, 땡!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백지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방금 나열됐던 단어들을 순서대로 한번 쭉 써볼까요? 네, 쓰고 있죠? 몇 가지까지 썼나요? 몇 가지까지? 네. 통상 평균적으로 4가지까지는 자신 있겠습니다. 처음에 가방이 있었고, 코끼리까지 기억나죠? 뭐였죠? 설탕이 먼저 나왔나요? 접시가 먼저 나왔나요? 아주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7가지 정도까지는 갑니다.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논리의 마법을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나왔죠? 가방에서 코끼리가 나와 기찻길을 걷고 있었는데 접시 위에 설탕이 있어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 광경을 멀리서 아이가 TV로 보고 있었어요. TV가 안 나와서 안테나를 손보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물통을 받쳐놓고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일부러 말 안 되게 했지만 이 논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논리가 딴 게 아니에요. 이야기라는 건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일정한 연결고리들이 순서를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부여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야기대로 단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방에서 뭐가 나왔죠? 코끼리가 나왔어요. 어디를 걸었죠? 기찻길 위를. 뭐에 설탕이 담겨 있었나요? 접시 위에 설탕이 담겨 있었어요. 그 광경을 누가 봤죠? 아이가요. TV로 보고 있었죠? TV가 안 나와요. 뭘 고쳐야 돼요? 안테나를요. 뭘 받쳐놓고 올라갔죠? 물통을요. 내려오다가 연필로 뭘 깼죠? 유리창을 깼어요. 10개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죠. 이게 우리 뇌의 마법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뭔가를 어휘력이든 논리력이든 기억력이든 이해력이든 머릿속에서 낱낱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을 못 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서 논리의 연관들을 잡아줘야지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기억력이 늘어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짧은 지문만 열심히 막 문제집을 수십 권을 풀었다 해도 얘는 짧은 지문만 읽은 거예요. 이야기의 연결고리들, 이야기라고 해서 꼭 소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논리의 연결고리들을 짧은 지문으로만 엮어냈던 아이들과 호흡이 긴 책들, 많이 읽었던 아이들, 누가 논리의 연결고리들을 더 잘 잡아내냐는 거예요. 이래서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독서를 해야 돼요. 고3 때까지 애들이 독서를 해요. 여기서 우리 독서 얘기를 좀 합시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15분, 하루에 15분만 읽으면요. 한 달이면 350페이지짜리 2권의 책을 읽어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안 읽어도 돼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5분을 빨리 안 읽어도 돼요. 천천히 마음 잡고 하루에 15분만 읽잖아요. 한 달에 2권을 봅니다. 진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하죠. 하루에 15분을 보면 한 A4 용지로 한 20장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20장씩 열흘을 보면 그렇죠. 200페이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열흘만 더하면 400페이지를 보는 거잖아요. 열흘 더하면 600페이지 보는 거니까 300페이지짜리 2권 보는 게 맞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2권씩 1년을 봤습니다. 몇 권의 책을 보는 건가요? 24권의 책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년 동안 24권의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하고 1년에 24권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각 분야의 책을 읽었던 아이하고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싸움에서 이깁니까? 당연한 거예요.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력, 논리력, 기억력, 어휘력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3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논술 수업 1시간 40분, 국어 수업 1시간 4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수업이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 애들 책을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읽히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혼자서 책 읽으면 애들이 지쳐서 못 읽어요. 독서는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왜 독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느냐? 미국에는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느냐? 간단해요. 미국은요, 동호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책을 읽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런 소모임 독서 그룹들이 많으니까 학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룹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터치 못 해주니까 독서를 하는 학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서를 교양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보려면 독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수능밖에 없어요. 왜요? 여긴 학원입니다.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 수능 잘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책을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 뒤로, 그래서 우리 학원에 논스탑이라는 끝내주는 교재가 있습니다. 다른 어디 학원에도 이런 책이 없어요. 거기에 PDF 파일로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 사실 논술이라는 달을 쓰고 있는 수능 비문학 교재예요. 독서 교재인데 애들 독해력을 늘려주고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서 리스트를 보시면요, 좀 쉬운 게 사실이에요. 물론 어려운 책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할게요. 다른 학원의 독서 리스트하고 저희 학원의 독서 리스트를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중학생 애들에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애들이 읽는다고 해서 몇 %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완전 사기꾼이라고 봐요.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을 중학생 애들한테 읽게 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거 한번 읽혀보세요. 그 애들이 어떻게 읽습니까?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독서 목록을 아이들에게 제시해놓고 그걸 무슨 중학생 필독서 목록이라고 현실적으로 짜야죠. 우리는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주에 읽지 않아요. 어떻게 애들이 그걸 한 주 만에 다 읽습니까? 해야 되는 교과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2주에 나눠서 읽어요. 전반부, 후반부. 아주 현실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년에 맞게 정말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다 넣어놨어요. 이게 아이들이 보통 논술학원들 보면은 문학책으로만 딥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책도 읽혀야 되고 과학책도 읽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학책 읽어도요, 우리 논스탑이라는 교재 안에서는 과학 주제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논스탑 교재는 지금 수능 2008학년도 적중했죠. 2019학년도 과학지문 적중했죠. 2018학년도 경제지문 적중했죠. 끝내주는 교재입니다. 배경지식도 딱 알맞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너무 영업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교재라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논스탑 그 동영상이 실제 수업 어떻게 하는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니까 논술 수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끝내주죠. 커버 페이지인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학의 죄주. 그렇습니다. 여기 국어학원인데 필독서로 뭘 읽히느냐? 최소한의 수학 지식, EBS에서 나온 거. 자신 있습니다. 왜요? 국어학원이라고 해서 왜 소설책만 읽혀야 돼요? 수능시험에 수학이 나오는데, 국어시험에. 진짜로 나옵니다. 비문학 시험에 수학 지문이 나와요. 과학 지문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우리 수업을 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수업을 하는데,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사진 나오고 애들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포토멘터리라고 사진 보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그리고 갑과 을이 논쟁을 벌이는 코너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는 논설문 연습하는 거예요. 논설문이 뭔가요? 설득하는 글이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앞에서 읽었던 걸 밑줄 긋기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 시험 볼 때 문제지만 A3 용지로 16페이지입니다. 국어가. 밑줄 긋기 못하면 국어를 못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갑론을박에서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밑줄 긋기를 시켜요. 우리가 반 그룹이 소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밑줄 긋는 방법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고 나서 뒤로 넘어와가지고 기억나는 어휘들, 또 기억나는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시키고 되게 재미있는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또 필독서 북멘토 코너로 들어가면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는 코너들로 선생님들이 인문학 콘서트를 펼칩니다. 재미있어요. 거의 공연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여기도 필독서 북멘토 코너고요. 네, 여기는 수능을 품은 독서라고 해서요. 배경지식이 여기에서 다뤄지는데 최신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교과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식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비문학에 주로 적중하는 코너들이 이런 코너들에서 적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 요거도 읽고 같이 밑줄 긋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 책을 읽고요. 여기 지금 한 수업 분량인데 거의 마지막 코너고요. 여기서는 설명문입니다. 책과 관련된 내용을, 책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논술연구소에 우리 훌륭한 연구진들이 이 교재들을 수년간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고가의 디자인입니다. 다른 학원의 퀄리티, 다른 학원들은 그냥 전에 학원들을 보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고 재미없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 사진들을 우리가 다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최고급 디자인으로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읽고 수업을 할 때 역시 밑줄 긋기를 하고요. 여기에 질문들이 비문학 관련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쓰기 숙제 이제 나가는데요. 글쓰기 숙제가 2주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두꺼운 책을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한다고 했죠. 독서감상문은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2회 독서감상문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2주, 그러니까 한 주는 긴 글, 1000자짜리 독서감상문, 또 한 주는 500자짜리 논설문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독서감상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책 읽고 나서 500자짜리 글 쓸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애들 다 나와 있는 예시까지 다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한 주는 일종의 창의력 글쓰기고요. 한 주는 독서감상문 글쓰기고, 이렇게 해서 2주가 한 세트 글쓰기가 되고요. 우리 글쓰기 하고 나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기 중등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정성스럽게 지면 첨삭을 해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첨삭에서만큼은 또 우리가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첨삭에서 핵심은 칭찬입니다.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은 무엇과 비슷하냐?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글쓰기는 영혼이 담깁니다. 자기의 마음과 정서를, 감정을 사용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삼성 진공청소기 설명서에도 한번 열어보세요. 감정이 담겨 있어요. 애들 글 쓰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글 쓸 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얼어붙느냐? 지적을 당하면 애들이 얼어붙어요. 근데 선생님 틀린 건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 글을 못 써요. 어머님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맞춤법 틀렸다고 애들 지적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못한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그거 지적하면 애 글쓰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거요, 많이 쓰다 보면 다 고쳐집니다. 책 계속 보다 보면 지가 다 고쳐져요.
스스로 쪽팔리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다 고쳐지는 것을 왜 자꾸 지적해가지고 글쓰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가 가르쳐 보니까 알게 됐어요. 칭찬을 해줘야 애들 글쓰기가 늘어요. 그러니까 글을 또 쓰고 싶어요. 결국 글을 쓰는 건 아이 본인입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힘든 점은 뭐냐? 못 쓴 글에서 칭찬거리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합니다. 잘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냥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네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넌 그것까지 생각했구나. 자기 주장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용기가 있네. 참 잘했어요. 우린 또 높임말을 다 써줍니다. 학생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 참 용기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잘했습니다. 섬세하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 노트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첨삭을 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럼 딱 받으면 애들이 그 자리에서 스님들 첨삭부터 열어봐요. 마치 연애편지 도착한 것처럼 애들이 펼쳐져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 때서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노하우가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교육은 그런 거죠. 뭔가를 의식하지 않았을 때 가랑비에 못 젖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늘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쑥 자라있는 겁니다. 우리 학원 출신들이 요 인근 학교에 다 전교권을 휩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또 한 번 다니면 끝까지 다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좀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학원에 거의 모든 클래스가 마감이에요. 애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자들이 쫙 줄을 서 있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기치지 않고 제가 용기 있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아주 정직하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이 거의 전반 마감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이 정말 수능 성적 독해력이 늘고 국어 성적이 오르고 이런 과정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우리 현장 설명회보다 이 스튜디오 설명회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현장 설명회는 제가 말을 할 게 많은데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러지를 못하는데요. 우리 동영상 설명회는 유튜브로 쓰잘데없는 부분은 뒤로 가기에서 들으실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천천히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설명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영혼을 담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제가 이 동영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가슴 먹먹한 영혼의 강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의 송성근 논술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